유하야. 눈을 뜬 순간 형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그대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 가까이에서 유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얼굴로 참지 못하고 무너진 채 형준은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이 한 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알아보겠어요? 그 한마디에 멈춰있던 시간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다시 마주하게 된 건지 그 이유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청취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응급실 복도 끝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죠. 어른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처럼 숨이 끊어질 것처럼 토해내는 그런 울음이었거든요.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들도 잠깐 발걸음을 멈출 만큼 그 소리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울고 있는 건 나유아였습니다. 44살. 낡은 분홍색 셔츠 소매가 이미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두 손은 응급실 문 손잡이를 놓지 못한 채 떨리고 있었죠. 문 너머에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20살 나시온이었거든요. 유아가 이 세상에서 단 하나 붙들고 살아온 이유였습니다. 3개월 전부터였습니다. 아이가 자꾸 코피를 흘렸고 이유 없이 열이 올랐죠. 밥도 잘 못 먹었고 계단 몇 칸만 올라도 숨이 찼습니다. 동네 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이 병원에서 받은 최종 진단이 유아의 머릿속에서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급성 백혈병. 그 네 글자가 세상을 멈춰 세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아이 죽으면 안 돼요. 유아가 흐느끼며 내뱉은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당직 의사도 지나가는 보호자도 그 말에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죠. 목소리가 너무 처절했거든요. 무릎이 꺾일 듯 흔들리면서도 유아는 문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된장국 하나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아이 앞에서만큼은 웃어 보이려 했던 그 시간들이었죠. 우리 어머니들 다 그러셨잖아요. 자식 하나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몸이 부서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유아도 그랬습니다. 파출부 일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며 시온이 하나만 바라보고 버텨왔죠. 아이에게 단 한 번도 아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름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둔 채 20년을 살아왔거든요. 백혈병 진단 이후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빌릴 수 있는 곳은 다 빌렸고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았죠. 그래서 한 달 전 유아는 이 병원 청소부로 지원했습니다. 하루 12시간 걸레를 짜고 바닥을 닦으면서도 마음은 늘 시온이 있는 병실을 향해 있었거든요. 오늘 저녁 시온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응급실로 달려오는 내내 유아는 뛰면서 울었죠. 신발 한 짝이 벗겨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숨이 턱에 차도록 달리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그저 문 너머의 아들이 살아주기를 바라며 차가운 손잡이를 두 손으로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또 하루가 시작될 거였거든요. 그 하루가 어떤 하루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온의 상태는 일단 안정됐습니다. 유아는 밤새 복도 의자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동이 트자마자 청소복으로 갈아입고 출근 도장을 찍었죠.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카트를 받아들었습니다. 담당 관리자가 유아를 불렀습니다. 나유아 씨, 오늘부터 VIP 병동으로 배치 변경이에요. 담당분이 갑자기 그만두셔서요. 시급은 조금 더 붙어요. 시급이 더 붙는다는 말에 유아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얼마나 더냐고 물어보려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지금은 따질 여유가 없었거든요. 시온이의 이번 달 치료비 고지서가 어젯밤부터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VIP 병동은 유아가 늘 청소하던 일반 병동과는 분위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부터가 달랐죠.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방향제 향이 배어 있었고 바닥은 흠집 하나 없이 반들반들했습니다. 유아가 매일 걸레질하던 일반 병동 복도와는 비교도 안 됐거든요. 병실 문마다 이름 대신 번호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큰 창으로 바깥 햇살이 넉넉하게 들어왔고 복도 끝에는 보호자를 위한 소파까지 놓여 있었죠. 유아는 카트를 밀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 공간이 같은 병원이 맞나 싶었습니다. 아래층, 시온이가 누워있는 6인실 병실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낡은 커튼, 좁은 침대 간격, 밤마다 이웃 환자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그 병실이요. 관리자가 건네준 청소 구역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1호실부터 시작해서 총 6개의 병실이었죠. 유아는 카트를 멈추고 첫 번째 병실 앞에 섰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거든요. 손잡이를 살짝 돌리고 문을 밀었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가 쪽 커튼이 반쯤 쳐져 있었고 그 틈으로 들어온 아침 햇살이 침대 위를 가늘게 가로지르고 있었죠. 유아는 카트를 안으로 밀어넣으며 습관처럼 구석부터 시선을 훑었습니다. 창문 닫고 선반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닦는 순서였거든요. 몸에 밴 순서였습니다. 생각 없이 손을 뻗었죠. 그런데 발이 멈췄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환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온 순간이었죠. 유아의 손에서 걸레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스르르 미끄러졌거든요.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죠. 산소 마스크가 덮여 있었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눈썹 선, 광대뼈가 살짝 나온 옆모습, 손등에 붉어진 핏줄 모양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그 얼굴만큼은 틀리지 않았거든요. 차영준이었습니다. 유아의 귀에 그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죠. 목이 막혀서인지 현실이 믿기지 않아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곳에 누워 있었거든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침대 옆 차트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차영준, 47세, 의식불명. 유아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죠.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20년 만이었거든요. 그것도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세월이 그의 얼굴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광대뼈 아래로 살이 조금 빠졌고 머리카락에도 희끗한 것들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그 눈썹 선만큼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유아가 20년 동안 새벽마다 들여다보던 시온이의 자는 얼굴과 똑같은 그 눈썹 선이요. 발이 떨렸습니다. 유아는 선반을 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죠. 이러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거든요. 지금 이 병실에서 쓰러지면 시온이는 어떻게 됩니까? 유아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걸레를 주웠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카트를 잡았죠. 손에 쥔 걸레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절대로요. 유아는 등을 침대 쪽으로 돌린 채 창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눈이 벌겋게 달아 있었죠. 눈물이 맺히려는 걸 느꼈지만 입술에 더 힘을 주었습니다. 뒤에서 산소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숨소리였거든요. 살아있다는 소리였죠. 유아는 창문을 닦으면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규칙적인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유아의 울음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으니까요. 그것만은 확실하니까요. 청소를 마치고 병실 문을 닫는 순간 유아는 잠깐 멈췄습니다. 손잡이를 쥔 채로 눈을 꼭 감았죠.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아주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아는 몰랐습니다. 이 병실에 자신이 앞으로 매일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숨겨진 무언가가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것도요. 20년 전 유아는 24살이었습니다. 차영준을 처음 만난 건 그보다 2년 전이었죠.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지붕 아래서 비를 피하다가 옆에 서 있던 사람이 형준이었거든요. 그때 형준은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우산을 유아 쪽으로 기울여주면서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우산 하나로 시작된 사이였죠. 거창한 고백도 화려한 첫 만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빗속에서 나란히 서 있던 두 사람이었거든요. 형준은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아가 밥을 늦게 안 먹었다 하면 집 앞까지 따뜻한 국물을 들고 나타났고 힘들다는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줬죠. 그 시절 유아는 처음으로 기댈 곳이 생겼다는 걸 느꼈습니다. 혼자 살아온 세월이 길었거든요. 그래서 더 무서웠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을 잃게 되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1년쯤 사귀었을 무렵 유아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 다 당황했지만 형준은 유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같이 잘해보자고.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것도요.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죠. 차 안이었습니다. 고급 세단이었거든요. 뒷좌석에는 형준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첫눈에 알아봤죠. 형준의 이마선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유아가 차에 타자 그 여자는 정면을 바라본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준이한테는 이미 정해진 사람이 있어요. 집안끼리 약속된 거예요. 조용히 떠나세요. 아니면 이 사실이 세상에 어떻게 퍼질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유아는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숨이 들어오질 않았거든요. 손끝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 위협이 단순한 으름장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죠.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유아 같은 사람이 맞서면 어떻게 되는지가 눈앞에 선했습니다. 형준에게 알릴 틈도 저항할 힘도 없었거든요. 차에서 내린 후 유아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몸이 다 젖은 것 같았죠. 집에 돌아와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나는 당신과 안 맞는다고, 미안하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형준의 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수십 통의 전화가 왔었거든요. 유아는 그 진동 소리를 이불 속에 얼굴을 묻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시온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눈썹선이 형준을 닮았다는 걸 처음 봤을 때 유아는 병원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죠. 아이에게 평생 아빠가 누구인지 알게 하지 않겠다고 그날 혼자 다짐했습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유아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호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남자가 유아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눈도 뜨지 못한 채로요. 유아는 병실 구석 창가에서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목에 힘을 주어 걸레를 밀어냈죠. 규칙적인 동작이었습니다. 그냥 몸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였거든요. 머릿속은 따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형준이가 맞을까? 아니, 맞았습니다. 틀릴 수가 없었거든요. 차트에 적힌 이름도 확인했고 그 옆모습도 20년 전 기억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다만 그 얼굴에 세월이 내려앉아 있었죠. 광대뼈 아래로 살이 조금 빠졌고 머리카락에도 희끗한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눈썹선만큼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시온이가 자면서 짓는 표정이 왜 그렇게 낯설지 않았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유아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지금 이 생각을 이어가면 안 됐거든요. 여기서 감정이 무너지면 끝이었습니다. 청소 부위를 잃으면 시온이의 다음 달 치료비가 날아갔죠.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은 냉정했거든요. 걸레를 짜서 다시 바닥을 밀었습니다. 침대 위에 형주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규칙적으로 부풀었다 가라앉았죠. 그 숨소리가 고요한 병실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했거든요. 유아는 문 쪽을 등지고 바닥을 닦으면서 아주 짧게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1초도 안 됐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고개를 돌렸죠. 20년 동안 묻어둔 이름이 가슴 한쪽에서 울컥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유아는 그 감정을 걸레 짜듯 꽉 눌러버렸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 이름을 꺼내면 안 됐습니다. 아직은요.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형준의 번호로 전화가 17번 걸려오던 날 밤이요. 이불 속에 얼굴을 묻고 진동 소리를 세던 유아가 떠올랐습니다. 수십 번이 울리고 나서야 조용해졌거든요. 그 조용함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유아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이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이 닿을 거리예요. 유아는 걸레를 짜는 손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죠. 이러면 안 됐습니다. 지금 이 병실에서 자신은 그냥 청소부였거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바닥을 다 닦고 나서 유아는 천천히 카트를 정리했습니다. 걸레를 접어넣고 청소도구를 제자리에 걸었죠. 손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아는 그 손을 청소복 앞에 꾹 눌렀습니다. 병실 문을 닫는 순간 잠깐 멈췄습니다. 손잡이를 쥔 채로 눈을 감았죠.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아주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트를 밀었습니다. 다음 병실로 향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유아는 몰랐습니다. 그 병실 안에서 지금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유아는 그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최대한 빠르게 끝냈죠. 바닥을 닦고 선반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눈은 침대 쪽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됐거든요. 어느 순간 시선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 유아는 그 시선을 억지로 다른 데로 돌렸죠. 이게 반복됐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청소를 거의 마칠 무렵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유아는 반사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커튼 뒤였습니다. 창가 쪽 커튼이 반쯤 쳐져 있었거든요.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죠. 그리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잘 차려입은 40대 여자와 조금 젊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안을 가볍게 둘러보더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청소부가 안에 있다는 건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죠. 커튼 뒤에 카트가 있었지만 발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죠. 아직이야?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낮은 목소리였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 유아는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직이야, 조금만 더. 그게 무엇을 기다린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거든요. 목소리 톤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침대 위에 누운 사람을 내려다보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였죠. 뭘 기다리는 거지? 유아는 커튼 천을 손가락으로 살짝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남자가 형준의 손목 쪽을 슬쩍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여자를 봤죠. 경과는 확인했어? 응. 주치의한테 들었어. 아직은 유지 중이래. 유지 중. 그 말이 유아의 귓속에 박혔습니다. 유지 중이라는 말이 왜 저렇게 조심스럽게 나오는 건지 알 수 없었죠. 환자 상태가 유지 중이라는 건 좋은 말 아닌가요? 그런데 저 두 사람의 표정에는 안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확인하는 얼굴이었죠.
잠시 후 여자가 핸드백을 고쳐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 가자. 두 사람은 병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죠. 유아는 한참을 커튼 뒤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두 사람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아직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유지 중. 그럼 됐어. 뭘 기다리는 걸까요? 그리고 뭐가 됐다는 걸까요? 유아는 천천히 커튼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죠. 형주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요. 유아는 카트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이유로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만큼은 분명했거든요. 병실 문을 나서면서 유아는 복도를 훑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아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저들이 누구인지 생각했죠. 보호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보호자 같지 않았습니다. 그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 유아는 청소 시간을 조금씩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오전 8시에 1호실부터 순서대로 돌았거든요. 그런데 슬그머니 형준의 병실을 마지막으로 미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보호자들이 들어오는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였거든요. 유아는 그 시간에 맞춰 병실 안에 있으려 했습니다. 청소를 핑계로요.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부가 왜 이러나 싶었죠. 하지만 사흘 전 커튼 뒤에서 들은 그 대화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거든요. 뭘 기다린다는 건지, 뭐가 됐다는 건지, 그냥 넘어가기엔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유아가 형준의 병실 창문을 닫고 있을 때 또 발소리가 들렸죠. 이번엔 남자 혼자였습니다. 사흘 전에 왔던 그 남자였거든요. 유아는 이번에도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고르고 귀를 기울였죠. 남자는 병실 안을 빠르게 둘러봤습니다. 혼자라는 걸 확인하는 것 같았죠. 그러고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나야. 지금 병실이야. 아직 그대로야. 깨어날 기미는 없고 유아는 손끝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깨어날 기미가 없다는 걸 저렇게 확인하는 사람이 보호자라면 그 목소리가 저렇게 편안해야 하나요? 안도하는 목소리였거든요. 걱정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을 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가 제일 깔끔한 거야. 깨어나면 곤란해지는 거 알잖아. 깨어나면 곤란해. 유아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손이 커튼 천을 꽉 쥐었거든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깨어나면 곤란해진다고요. 저 남자가 지금 한 말이 그 말이 맞나요? 남자는 몇 마디를 더 나누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병실을 한 번 더 둘러보더니 나갔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유아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커튼을 잡은 손에서 힘이 천천히 빠져나갔죠. 깨어나면 곤란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거든요. 좋은 뜻으로 쓰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것이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었거든요. 유아는 커튼 밖으로 나와 형준을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규칙적으로 부풀었다 가라앉았죠. 아무것도 모른 채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요. 그 순간 유아는 뭔가 결정해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냥 모른 척 청소만 하고 나가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를 해야 하는 건지 두 가지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죠.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들은 게 전부였고 보이는 것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내일도 이 병실에 와야 했습니다. 유아는 카트를 밀며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을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유아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형준의 병실을 마지막 순서로 남겨뒀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귀가 먼저 열렸죠. 발소리가 나면 저도 모르게 걸음을 늦췄습니다. 보호자가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거였거든요. 동료 청소부들이 눈치채면 어쩌나 싶었지만 다들 자기 구역이 바빠서 유아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유아는 병실 안에서 선반을 닦고 있었습니다. 물티슈로 모서리를 꼼꼼히 닦는 척하면서 사실은 귀를 세우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발소리가 2개였거든요. 그 여자와 그 남자 두 사람이 함께였습니다. 유아는 재빠르게 커튼 뒤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거든요. 이미 다 확인됐잖아. 여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러니까 서두르면 안 되는 거야. 유아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미 다 확인됐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뭘 확인한 건지, 어디서 확인한 건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 사람 혼자 움직인 게 아닐 수도 있어. 흔적이 남아있으면 우리가 위험해지는 거잖아. 여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죠. 그러더니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흔적은 내가 정리했어. 걱정 마. 흔적, 정리. 유아는 그 단어들이 조합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분명 환자의 회복을 바라는 보호자의 말이 아니었거든요. 무언가를 감추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여자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커튼 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죠. 유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렸거든요. 여자는 창문 쪽으로 다가가더니 커튼을 손으로 잡아당겼습니다. 빛을 확인하는 것 같았죠. 유아와 여자 사이에 커튼 한 겹이 전부였습니다. 코끝에 여자의 향수 냄새가 스쳤거든요. 유아는 발가락에까지 힘을 주며 꼼짝도 않았습니다. 여자는 커튼을 놓고 다시 남자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자. 오래 있으면 눈에 띄어. 두 사람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죠. 유아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거든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커튼을 잡은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천천히 커튼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실 안은 다시 고요했습니다. 형준은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유아는 그 침대 앞에 서서 형준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똑바로 오래 바라봤거든요. 저 사람을 지켜봐야 하는 사람은 저 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였죠. 저 두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유아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그냥 청소부인데요. 하지만 손은 이미 카트 옆 주머니에 꽂혀 있는 낡은 휴대폰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뭘 할 수 있는 건지 유아 자신도 몰랐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뭐라고 신고하죠? 보호자들이 이상한 말을 했다고요. 커튼 뒤에 숨어서 들었는데 느낌이 불길하다고요. 그걸 신고라고 받아줄 리 없었거든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들은 것도 본 것도 전부 유아의 귀와 눈 안에만 있었죠. 그래서 유아는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형준의 병실에 들어갈 때 휴대폰 녹음 버튼을 미리 눌러두는 거였죠. 그러고는 카트 옆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어뒀습니다. 마이크가 바깥을 향하도록 방향을 맞췄거든요. 누군가 들어와서 말을 하면 그게 녹음이 됐습니다. 다 들리진 않았지만 일부는 잡혔죠. 그것 말고도 메모를 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기억을 더듬어 그날 들은 말들을 적었거든요. 날짜와 시간도 함께요.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시온이가 크레파스로 낙서해 놓은 수첩이었는데
그 뒷장부터 쓰기 시작했죠. 그게 유아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사이에도 유아는 청소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보호자들이 오는 시간을 파악해두고 있었거든요. 여자, 그러니까 형준의 부인이라고 짐작되는 오선영은 주로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왔습니다. 남자, 그 처남 같은 오재영은 시간이 불규칙했죠. 어떤 날은 오전에, 어떤 날은 오후에도 왔거든요. 유아는 두 사람이 오는 시간에 맞춰 병실 안에 있으려 했습니다. 청소가 끝나도 선반을 다시 한번 닦는다거나 바닥구석을 한 번 더 훑는다거나 하면서 시간을 끌었죠. 이상하게 보일까 싶었지만 VIP 병동은 원래 꼼꼼하게 청소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 말이 핑계가 됐습니다. 어떤 날은 허탕을 쳤습니다. 두 사람이 아예 오지 않은 날도 있었거든요. 그런 날은 그냥 청소만 하고 나왔죠. 허탕을 쳐도 이상하게 안도가 됐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사흘 뒤였습니다. 오재영이 혼자 들어왔죠. 유아는 이미 커튼 뒤에 있었습니다. 오재영은 이번에는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 옆 서랍장을 열었죠. 손으로 안을 더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서랍을 닫고 나갔거든요. 유아는 오재영이 나간 뒤 커튼 밖으로 나와 그 서랍장을 바라봤습니다. 열어볼까 싶었습니다. 손이 서랍 손잡이 쪽으로 움직였죠. 그런데 멈췄습니다. 지금 서랍을 열면 유아도 뭔가를 건드리는 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유아는 손을 걷었습니다. 대신 그날 날짜와 시간, 오재영이 서랍을 열었다는 사실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서랍을 확인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날이 갈수록 유아의 수첩은 채워졌습니다. 짧은 문장들이었죠. 날짜, 시간, 들은 말, 본 것.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으면 안 됐거든요. 이걸 그냥 흘려보내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아는 청소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병실에서 유아는 그것 이상의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죠. 자신이 그걸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매일 병실 문을 열고 청소 카트를 밀고 귀를 세웠거든요. 2주가 지났습니다. 유아의 수첩 뒷장에는 12개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짧은 메모들이었죠. 그중 녹음이 잡힌 건 4번이었습니다. 잡음이 많았고 목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도 있었지만 들을 수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아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들은 말들이 수상하다는 건 알았습니다. 깨어나면 곤란해. 흔적은 내가 정리했어. 이미 다 확인됐잖아. 이 말들이 전부 이어져 있다는 건 느꼈죠. 하지만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판단을 흐리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거든요. 형준이라는 사람이 누워 있으니까 자꾸 그 주변을 의심하게 되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흔들림 없이 굳어진 날이요. 오선영과 오재영 두 사람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유아는 이미 커튼 뒤에 있었죠. 녹음 버튼도 눌러뒀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오재영이 먼저 말을 꺼냈죠. 주치에 만났어. 이 상태 계속 유지되면 다음 달 안에 판정 들어갈 수 있대. 오선영이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판정이 나면 그 다음은? 오재영이 낮게 대답했죠. 그 다음은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 서류는 이미 다 준비해뒀고 이미 다 확인됐잖아. 유아는 그 순간 숨이 완전히 멎는 것 같았습니다. 판정, 서류, 이미 다 확인됐다. 이 말들이 머릿속에서 순서대로 맞춰졌거든요. 판정이라는 건 뇌사 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움직인다는 건 그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였죠. 형준이 스스로 깨어나지 못하도록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 그 상태가 더 나빠지도록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서류가 이미 준비됐다는 건
이 모든 게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라는 뜻이었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쥔 손가락이 덜덜 떨렸거든요. 오선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번 주 안에 재영이가 한 번 더 확인해봐. 주치의 쪽이랑. 알았어. 두 사람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유아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등이 커튼에 붙어 있었죠.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귀에까지 들릴 것 같았거든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예민한 게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판단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저 두 사람은 형준이 깨어나는 걸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유아는 커튼 밖으로 나와 형준을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누워 있었죠. 알아요.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는 알았어요. 유아는 속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 얼굴을 바라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달라져야 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그날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원무과에서 호출이 왔죠. 유아는 청소 카트를 복도에 세워두고 원무과로 내려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거든요. 유아가 그 종이를 받아드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미납병원비 최종 고지서였습니다. 금액 옆에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죠. 오늘까지 3,800만 원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숫자였는데도 눈앞이 흐려졌거든요. 직원이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까지 일부라도 납부가 안 되시면 내일부터 치료 일정 조정이 들어갑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도 전달이 갈 거예요. 치료 일정 조정?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유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온이의 항암 치료 스케줄이 밀린다는 거였죠. 지금 시온이는 3주짜리 항암 치료 두 번째 주였습니다. 이걸 중간에 끊으면 안 된다고 담당 의사가 말했거든요.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아이 몸에 더 큰 부담이 된다고요. 유아는 서류를 들고 창구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죠. 직원은 이미 다음 사람을 보고 있었거든요. 계단을 올라오면서 유아는 머릿속으로 숫자를 맞춰봤습니다. 이번 달 청소부 월급은 23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방세 빼고 시온이 병실 간병인 비용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었거든요. 적금도 없었고 빌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미 석 달 전에 다 바닥이 났죠. VIP 병동 복도로 돌아왔을 때 유아는 잠깐 멈췄습니다. 복도 끝에 보호자용 소파가 있었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치는 그 소파인데 오늘은 거기 앉은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여자였죠. 오선영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앉아 있었거든요. 다리를 꼬고 앉은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유아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의 남편이 1호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는 그 남편이 깨어나길 바라지 않고 있었죠. 반면 유아는 이 병원 복도에서 매달 청소를 해도 아들 치료비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같은 병원, 같은 복도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세상이 나란히 붙어 있었죠. 유아는 시선을 거두고 카트를 밀었습니다. 저녁에 시온이 병실에 들렀습니다. 아이는 링거를 맞으면서 자고 있었거든요. 작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푸른 핏줄이 손등에 비쳤죠. 유아는 그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걱정하지 마. 아이는 듣지 못했습니다.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유아는 그 말을 했습니다. 자신한테 하는 말이기도 했으니까요. 병실을 나와 복도 끝에 혼자 앉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꺼내봤죠. 오늘까지라는 빨간 글씨가 형광등빛 아래서 선명했습니다. 유아는 그 서류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요. 유아의 하루는 2개의 세계를 오가는 하루였습니다. 오전에는 VIP 병동이었습니다. 방향제 향이 나는 복도,
흠집 없는 바닥, 넓은 창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병실들이었죠. 청소를 해도 딱히 더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먼지 한 겹 닦아내는 정도였거든요. 환자 한 명을 위해 병실 하나가 통째로 쓰였습니다. 오후에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온이가 있는 일반 병동이었죠. 복도에 내려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짙었고 복도는 좁았거든요. 링거대를 끌고 나온 환자들이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었고 보호자들은 복도 의자에 쭈그려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요. 시온이의 병실은 4인실이었습니다. 침대 4개가 나란히 붙어 있었죠. 커튼으로 간신히 구분이 됐지만 옆 침대 환자가 밤새 기침을 해도 들렸거든요. 시온이는 그 소리에 깜짝깜짝 잠을 깼습니다. 아이는 아프고 예민한데 쉬어야 하는데 쉴 수가 없었죠. 1인실로 옮기면 어떻겠냐고 담당 간호사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유아는 얼마냐고 물었죠. 하루에 20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대화가 끝났습니다. VIP 병동 1호실 하루 병실비가 얼마인지 유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카트를 밀다가 우연히 원무과 직원이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하루에 5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다 간호 인력도 따로 배정이 됐죠. 상주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의사도 하루에 2번씩 들어왔거든요. 시온이의 병실엔 상주 간호사가 없었습니다. 너스콜을 눌러야 했죠. 늦은 밤에 시온이가 열이 오를 때 너스콜을 눌렀더니 5분이 지나서 간호사가 왔거든요. 유아는 그 5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아직도 기억이 났습니다. 아이 이마에 손을 올리고 이름을 부르면서 제발 제발 하면서 기다렸죠. 같은 병원이었습니다. 같은 의료진이 다니는 건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세 개는 같은 건물 안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돈이 생사를 가른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유아는 그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죠. 매일 2병동을 오가면서 그게 현실이라는 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유아는 시온이 곁에 앉아 아이가 자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죠. 숨소리가 조금 거칠었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목이 건조해졌다고 했거든요. 유아는 손등으로 아이 뺨을 살짝 쓸었습니다. 시온이는 눈을 뜨지 않았죠. 엄마가 꼭 해결할게. 치료 끊기지 않게 할게. 속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잠든 아이 앞에서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 끝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주차장이 보였죠.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VIP 병동 보호자들 차였거든요. 유아는 그 차들을 보며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단을 올랐습니다. VIP 병동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오늘 밤도 내일도 그 두세 개 사이를 걸어야 했습니다. 변화가 생긴 건 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오재영이 병실에 들어온 건 오후였죠. 평소와 다른 시간이었거든요. 유아는 마침 복도 끝에서 카트를 정리하다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오재영 혼자가 아니었죠. 옆에 가운을 입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의사였거든요. 하얀 가운에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1호실로 들어갔습니다. 유아는 카트를 멈추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들어갈까요? 아직 청소 순서가 아니었거든요. 1호실은 이미 오전에 끝냈습니다. 명분이 없었죠. 유아는 카트 옆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죠. 그러고는 카트를 밀며 병실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문 앞까지 갔다가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복도에 멈춰 서는 척했거든요. 카트를 세우고 선반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귀를 세웠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죠. 그런데 잠깐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오재영 목소리였거든요. 이번 주 안에 조정이 가능한 거죠?
의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았거든요. 그런데 오재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가족 동의서는 내가 처리할게요. 선생님은 그냥 경과대로만 진행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경과대로 진행. 유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경과대로라는 말이 지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나빠지도록 내버려 두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아니면 그 이상이었을 수도 있었죠. 동의서를 오재영이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였거든요. 그게 어떤 동의서인지 유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은 내용이 아니라는 건 알았죠. 잠시 후 두 사람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유아는 고개를 숙인 채 카트 선반을 닦는 척했거든요. 두 사람은 유아를 보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의사가 먼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고 오재영은 반대쪽 복도로 사라졌죠. 유아는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녹음이 됐는지 확인했죠. 틀어봤더니 소리가 잘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잡음이 많았거든요. 경과대로 진행이라는 말이 간신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유아는 직접 들었습니다. 의료진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오재영이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거든요. 안에서도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의사가 누구인지 유아는 몰랐습니다. 이름도 직책도 몰랐죠. 그날 저녁 유아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가운 입은 남자 오재영과 함께 1호실 입실 경과대로 진행이라는 말 동의서 처리 언금 딱 그것만 적었죠. 짧고 정확하게요. 수첩이 절반쯤 채워져 있었습니다. 시온이 크레파스 낙서 위에 유아의 글씨가 빼곡하게 쌓여가고 있었죠.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직접 목격하는 것이었거든요.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두 눈으로 봐야 했죠. 그 순간이 언제 올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온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유아가 복도 끝에서 카트를 밀고 있을 때였거든요. 1호실 문이 안에서 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들어간 사람이 있었죠. 오재영이었습니다. 혼자였거든요. 그 옆에 목요일에 봤던 그 가운 입은 남자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간 지 20분이 넘었는데 나오지 않고 있었죠. 유아는 카트를 멈추고 복도 끝에 섰습니다. 병실 문을 바라봤죠. 20분. 오재영이 병실에 그렇게 오래 머무른 적이 없었거든요. 들어오고 나가는 게 빨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죠. 유아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카트를 밀기 시작했죠.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게 복도를 걸었습니다. 1호실 앞에 멈췄거든요. 문틈으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저 들린 건 기계음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가 달라져 있었죠. 평소보다 간격이 길었거든요. 그리고 오재영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수치면 되는 거죠? 의사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유아는 그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문이 두꺼웠거든요. 그런데 다음 순간 기계음이 한번 짧게 바뀌었습니다. 뭔가를 건드린 소리였죠. 유아의 손이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였거든요. 손잡이를 내리고 카트를 밀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안으로 열리면서 카트가 먼저 들어갔죠.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재영이었고 가운을 입은 의사였거든요. 의사의 손이 산소호흡기 옆 조절 장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 손이 멈췄죠. 유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카트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태연하게 아무것도 본 것이 없는 사람처럼요. 죄송합니다. 청소 왔어요. 그것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는지 자신도 몰랐거든요. 오재영이 유아를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죠. 유아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카트를 구석 쪽으로 밀며 고개를 숙였거든요. 청소부가 하는 것처럼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재영이 의사 쪽으로 눈짓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병실을 나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아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거든요. 카트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죠. 침대를 봤습니다. 형준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아까 기계음이 달라진 건 조절 장치를 건드렸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유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손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겠죠. 알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하려 했는지는요. 하지만 유아가 들어온 순간 그 손이 멈췄다는 건 알았습니다. 유아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거든요. 바닥을 닦으면서 귀를 세웠습니다. 복도에서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있었죠. 청소를 끝내고 병실을 나오면서 유아는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형준의 얼굴을 봤죠. 이제 더 이상 듣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를 해야 했거든요. 지금 당장요. 그날 밤 유아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시온이 병실 복도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죠. 녹음 파일을 하나씩 다시 들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볼륨을 높였거든요. 잡음이 많았습니다. 어떤 건 말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죠. 그래도 유아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쓸 수 있는 것들을 추렸습니다. 깨어나면 곤란해지는 거 알잖아. 이 말은 또렷하게 잡혔거든요. 이미 다 확인됐잖아. 이것도 들렸습니다. 경과대로만 진행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잡음 속에서 간신히 들렸죠. 3개였습니다. 유아가 쓸 수 있는 녹음이요. 길지 않았고 전후 맥락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져가도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할 만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거든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처음부터 읽었죠. 날짜와 시간, 들은 말, 본 것들이 빼곡했습니다. 산소호흡기 조절 장치에 손이 닿아 있던 장면도 적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유아는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리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흩어져 있었거든요. 유아는 수첩 뒷부분에 새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였죠. 첫 번째 이상한 대화부터 오재영과 의사가 함께 들어온 날까지요. 날짜를 쓰고 장소를 쓰고 들은 말을 그냥 문장으로 적었습니다. 녹음 파일 번호도 옆에 달았죠. 새벽 2시가 됐습니다. 복도 불빛이 흐릿했거든요. 유아는 수첩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디에 가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경찰에 가도 될지, 병원 측에 알려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유아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쓸 돈도 없었죠. 그런데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이 수첩 하나, 녹음 파일 몇 개로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집안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유아 같은 사람이 그걸 들고 나가면 묻혀버리는 게 현실이었죠. 피눈물을 흘리는 건 결국 유아 쪽이 될 거였거든요. 필요한 건 형준이 직접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사자가 있어야 했죠. 당사자가 살아서 눈을 떠서 직접 말을 해야 했거든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유아는 눈을 떴습니다. 지금 1호실에 누워있는 사람은 단지 20년 전의 첫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유아가 모은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깨어나야 했습니다. 깨어나야만 했죠. 유아는 수첩을 다시 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짧게 적었습니다. 당신이 깨어나야 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장이라기보다 혼잣말이었거든요. 그래도 적었습니다. 적어두지 않으면 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죠. 새벽 복도에 혼자 앉아 유아는 수첩을 접었습니다. 내일도 그 병실 문을 열어야 했거든요.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그 사이 오재영은 병실에 2번 더 왔습니다. 오선영은 1번이었죠. 두 사람 다 전과 달리 말수가 줄었거든요. 병실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유아는 그게 더 불안했습니다. 조용할수록 뭔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유아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1호실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보호자들이 오기 전이었거든요.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창가 커튼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아침 햇살이 침대 위에 얇게 깔려 있었죠. 유아는 카트를 안으로 밀며 선반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물티슈로 모서리를 훑고 서랍장 위를 닦고 바닥으로 내려갔죠. 습관적인 순서였거든요. 바닥을 닦으면서 침대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침대 밑 바닥도 닦아야 했거든요. 걸레를 침대 아래로 밀어 넣으려고 몸을 낮췄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늘어져 있던 형준의 손이 눈에 들어왔죠. 그 손끝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요. 손가락 한마디가 천천히 안쪽으로 굽혔다가 다시 펴졌거든요. 유아는 숨이 멎었습니다. 걸레가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유아는 그 손만 바라봤습니다. 다시 움직이나요? 다시 움직이나요? 숨을 참은 채 기다렸거든요. 손가락이 다시 굽혔습니다. 유아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은 채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리가 나면 안 됐거든요. 복도에 사람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거든요. 형준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끝만이 살아 있었거든요. 유아는 병실 문 쪽을 봤습니다. 복도에 아무도 없었죠. 그러고는 다시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주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게요. 형준의 손 옆에 유아의 손을 살짝 갖다 댔습니다.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죠. 말을 걸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그 손 옆에요. 잠시 후 형준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분명했죠. 손가락 두 개가 천천히 접혔다가 펴졌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잡으려는 것처럼요. 유아의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쏟아지지는 않았죠. 그냥 눈 안에 고였거든요.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혼자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유아는 몸을 돌려 병실 문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었죠. 그러고는 다시 그 손을 봤습니다. 내일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오늘 밤일 수도 있었죠. 유아는 카트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청소를 마저 했거든요. 병실을 나오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유아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었거든요. 그 손끝의 움직임이 눈 안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아는 여느 때처럼 1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카트를 안으로 밀고 문을 살짝 닫았죠. 병실은 조용했거든요. 커튼이 전날보다 조금 더 열려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침대 위를 길게 가로지르고 있었죠. 유아는 선반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물티슈로 모서리를 훑었습니다.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시선은 자꾸 침대 쪽으로 향했거든요. 어제 그 손끝이 눈에 밟혔습니다. 오늘도 움직일까요? 아니면 어제가 마지막이었을까요? 바닥을 닦으러 내려갔습니다. 걸레를 침대 옆으로 밀며 천천히 이동했죠. 그때였습니다.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미세한 것이었거든요. 침대 시트가 아주 살짝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유아는 걸레를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었죠. 형준의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걸레가 손에서 미끄러졌거든요. 이번엔 죽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 눈꺼풀만 바라봤죠. 천천히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마치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듯이 형준의 눈이 열렸습니다. 빛이 들어와서인지 처음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눈동자가 초점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옆으로 시선이 이동했거든요.
유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이 그 상태로 멈췄습니다. 유아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은 채였고 형주는 침대에 누운 채였죠. 그 사이의 거리가 한 발자국도 안 됐거든요. 그 짧은 거리에 2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준의 눈이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초점이 유아에게 맞춰지고 있었죠. 그 눈이 유아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이마에서 눈으로, 눈에서 입으로,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처럼요. 그러다 멈췄습니다. 형준의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아까까지 흐릿하고 낯설던 눈빛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뭔가를 알아본 사람의 눈이었죠. 유아는 그 눈빛을 보면서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형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가려져 있었거든요.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유아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가까이 다가갔거든요. 그러자 형준이 다시 한번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아주 작게 거의 숨결 같은 소리로 말이 나왔습니다. 유아, 그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거든요. 20년 만에 그 목소리로 불리는 이름이었습니다. 유아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그런데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눈에 가득 찼는데 그냥 거기서 멈췄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도 떨렸죠. 유아는 병실 문을 돌아봤습니다. 복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형준을 봤죠. 형준의 눈이 유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산소 마스크에 기대숨을 쉬는 것만도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래도 눈은 유아에게 고정돼 있었죠. 유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무릎을 폈거든요.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 알아보세요. 물음인지 확인인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형준이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죠. 유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20년이 쌓인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나오지 않았죠. 말이 나오기 전에 목이 막혔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형준도 말이 없었습니다. 눈만 유아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눈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유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의아함인지 반가움인지 아니면 20년의 물음인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죠. 창밖에서 새소리가 잠깐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유아는 형준의 손을 봤습니다. 어제 움직이던 그 손이었거든요. 손가락이 조금 굽혀져 있었습니다. 유아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올렸습니다. 누를 듯 말 듯 그냥 올려만 뒀죠. 형준의 손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유아의 손을 잡으려는 것인지 그냥 반응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움직였거든요. 유아는 눈을 내려 깔았습니다. 눈에 고여있던 눈물이 한 방울 흘렀죠. 뺨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거든요. 20년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지금 이 병실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설명 한 줄도 없이요. 그냥 두 사람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보호자들이 오는 시간이 1시간도 남지 않았거든요. 유아는 형준의 손 위에 올려뒀던 손을 천천히 걷었습니다. 병실 문을 다시 확인했죠.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형준 쪽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게 깔았죠. 지금 제 말 들을 수 있으세요? 형준이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들린다는 뜻이었죠. 유아는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짧고 정확하게 말해야 했죠. 오선영 씨와 오재영 씨가 매일 병실에 들어왔어요. 저는 청소를 핑계로 커튼 뒤에서 들었고요. 형준의 눈이 조금 좁아졌습니다. 유아는 계속했죠. 깨어나면 곤란하다고 했어요.
이미 서류가 준비됐다고도 했고요. 의사 한 명이 재영 씨랑 같이 병실에 들어온 적도 있었는데 산소호흡기 조절 장치에 손을 댔습니다. 제가 카트를 밀고 들어가서 끊었어요. 말을 하면서 유아는 형준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놀람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초점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듣고 있었죠. 전부 듣고 있었거든요. 녹음도 있어요. 3개. 선명하지 않지만 들을 수는 있어요. 수첩에도 날짜별로 정리해뒀고요. 형준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죠. 유아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얼마나 됐어. 끊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래 쓰지 않은 목소리였거든요. 얼마나 됐냐는 물음이었죠. 3주쯤 됐어요. 형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죠. 그러고는 다시 떴거든요. 무언가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유아는 말을 이었습니다. 깨어나신 거 알리면 안 돼요. 지금은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형준이 유아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 동의가 있었죠. 유아는 그걸 알아봤거든요. 사고 전부터 알고 있었어. 형준이 다시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아는 가만히 들었죠. 이상한 낌새가 있었어. 서류건도. 그 말이 유아가 모은 것들과 맞닿았습니다. 형준도 사고 전부터 의심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 의심과 유아가 3주 동안 모은 것들이 지금 이 병실 안에서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죠. 유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한테 수첩이랑 녹음 파일 있어요.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어요. 형준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대신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거든요. 유아가 그 손을 봤습니다. 고마워. 입모양이었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유아는 읽었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또 차오를 것 같았거든요. 유아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아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죠. 카트를 잡고 자연스럽게 바닥을 닦는 척했습니다. 발소리는 다른 병실 쪽으로 지나갔거든요. 유아는 형준을 봤습니다. 형준의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다시 의식불명인 것처럼요. 연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본능적으로 숨고 있었습니다. 유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눈을 뜬 것만으로도 온몸이 힘겨울 텐데 이미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청소를 마무리하고 카트를 밀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나오면서 한번 돌아봤죠. 형준은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요. 그날 이후 유아는 매일 아침 일찍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보호자들이 오기 전 시간이었죠. 짧게는 10분, 길게는 20분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 형준과 말을 나눴거든요. 낮은 목소리로 짧게 끊어서요. 형준의 목소리는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작고 거칠었지만 전날보다는 분명했거든요. 형준이 먼저 꺼낸 건 사고 이야기였습니다. 사고 2달 전부터였어. 회사 내부 문서들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게 있었는데 법인 계좌 쪽이었거든. 누군가 접근한 흔적이 있었어. 유아는 걸레질을 멈추지 않은 채 들었습니다. 귀만 세운 채로요. 선영이한테 물어볼 수가 없었어. 직감적으로 그쪽이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재영이도 마찬가지고. 형준은 말을 끊었습니다. 숨이 찼던 거겠죠. 잠깐 쉬다가 다시 이었거든요. 사고 일주일 전에 변호사한테 따로 연락을 해뒀어. 공증도 하나 남겨뒀고. 유아는 그 말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공증이요. 형준이 이미 뭔가를 남겨뒀다는 거였죠. 뭘 공증하셨어요? 유언 형식으로 기록한 거야. 내가 의심하는 것들이랑 법인 계좌 이상 내역들이랑 만약 내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변호사가 열어보도록 해뒀거든.
유아는 그 말을 듣고 천장을 잠깐 봤습니다. 형주는 사고 전에 이미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고는 진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조작된 사고였죠. 그 변호사, 지금도 연락이 되는 분이에요. 형준이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돼? 내가 직접 연락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아직 무리야. 유아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유아가 연락을 대신할 수는 없었거든요. 형준의 일이었고 형준이 직접 움직여야 효력이 있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형준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모은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형준이 유아를 봤습니다. 돼. 내가 모은 게 있으면 그 변호사한테 같이 넘길 수 있어. 현장 기록이 있으면 훨씬 힘이 실리거든. 유아의 수첩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메모들, 3개의 녹음 파일들이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죠. 그리고 형준이 공증해둔 내용과 합쳐지면 그건 전혀 다른 무게가 됐거든요. 두 사람이 각자 모른 채로 같은 것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형준은 사고 전부터, 유아는 VIP 병동 청소부로 일하면서부터요. 그게 지금 이 병실 안에서 맞닿아 있었죠. 유아는 카트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회복하시는 게 먼저예요. 깨어나신 거 들키면 안 되고요. 형준이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감았죠. 유아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면서 한번 돌아봤거든요. 형준은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불명인 환자처럼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였거든요. 형준의 회복은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죠. 오선영이 들어오면 눈을 감았습니다. 오재영이 들어와도 눈을 감았거든요. 의사가 들어와서 차트를 확인하고 나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눈을 감은 채 의식불명인 사람처럼 누워 있었죠. 그 연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 유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몸이 살아 돌아오면서 의식이 또렷해지는데 들어오는 사람마다 모르는 척해야 하는 거였거든요. 형준은 단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아와 나누는 시간은 매일 아침 20분이 전부였습니다. 그 시간 안에 두 사람은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짧고 정확하게요. 형준의 목소리가 조금씩 돌아왔지만 오래 말하면 기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유아가 먼저 상황을 전달하고 형준이 짧게 대답하는 방식이었죠. 규칙이 생겼습니다. 유아가 병실에 들어올 때 카트 바퀴 소리가 2번 나면 안전하다는 신호였거든요. 그 소리가 나면 형준이 눈을 떴습니다. 반대로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리면 유아가 카트를 한 번 세게 밀었죠. 그 소리가 나면 형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단순한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두 사람이 말을 맞춰서 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였죠. 어느 날 오재영이 예상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유아가 카트를 세게 민 순간 형준이 눈을 감았거든요. 오재영은 병실을 훑어보고 서랍장을 열었다가 닫고 나갔습니다. 20초도 안 됐죠. 오재영이 나가고 나서 유아가 형준을 봤을 때 형준의 눈은 아직 감겨 있었습니다. 완전히 나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눈을 떴거든요. 유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단단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몸이 이 지경인데도 판단이 흐리지 않았거든요. 형준이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변호사 이름 김재호야. 사무실은 광화문 쪽에 있어. 내가 직접 연락할 수 있을 때까지 수첩이랑 녹음 파일은 절대 그 사람한테도 먼저 보내지 마. 내가 깨어난 게 알려지면 저쪽에서 먼저 움직일 수 있거든. 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쪽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를 끝내야 한다는 뜻이었죠. 형준이 직접 연락할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면
그때 한꺼번에 터뜨리는 거였거든요.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증거가 은폐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아는 매일 아침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카트 바퀴 소리를 2번 냈죠. 형준이 눈을 뜨면 말을 나눴습니다. 그러고는 청소를 마치고 나왔거든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요. 복도에서 오선영과 마주친 적도 있었습니다. 오선영은 유아를 보지 않았죠. 청소부였으니까요. 유아도 고개를 숙이고 카트를 밀었습니다. 그 찰나에 유아의 주머니 안에는 수첩이 있었거든요. 오선영의 말이 적힌 수첩이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죠. 카트를 밀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할 거였거든요. 형준이 부탁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재영이가 만나는 의사가 누군지 알아봐 줄 수 있어. 이름이나 진료과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아는 청소부였거든요. 의사 이름을 알아낼 방법이 많지 않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유아는 그날부터 움직였습니다. 오재영이 왔다가 나간 날이면 엘리베이터 방향을 기억해뒀습니다.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카트를 밀며 따라갔죠. 들키지 않도록 거리를 뒀습니다. 오재영이 어느 층에서 내리는지,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하려 했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재영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층은 5층이었습니다. 유아는 계단으로 올라갔죠. 5층은 신경외과 병동이었거든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오재영이 보였습니다. 복도 끝 의사 면담실 앞에 서 있었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나왔거든요. 그 얼굴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산소호흡기 옆에 손을 댔던 그 의사였죠. 유아는 카트를 세우고 복도 선반을 닦는 척했습니다. 두 사람이 면담실 앞에서 짧게 대화를 나눴죠. 나눈 내용은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연 명패가 보였습니다. 신경외과 과장 한정수. 유아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 유아는 다시 VIP 병동으로 내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첩을 꺼내 적었죠. 한정수, 신경외과 과장, 오재영과 면담실에서 접촉. 그것만 적었습니다. 짧게요.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오재영이 작은 쇼핑백을 들고 병실에 들어왔거든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유아는 몰랐습니다. 오재영은 병실에 잠깐 있다가 나갔는데 나올 때 쇼핑백이 없었죠. 안에 두고 나온 거였습니다. 유아는 그날 청소 시간에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카트 바퀴 소리를 2번 냈죠. 형준이 눈을 떴거든요. 재영이가 뭔가 두고 갔어요. 서랍장 아니에요. 형준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열어봐. 유아는 장갑을 낀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봉투가 있었거든요. 안에 약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라벨이 없었죠. 유아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대로 서랍을 닫았거든요. 형준이 말했습니다. 사진 잘 보관해. 그 약병은 건드리지 마. 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이 한 장 더 추가됐습니다. 수첩에 메모가 한 줄 더 늘었죠. 유아는 매일 이렇게 하나씩 모았습니다. 큰 것이 아니었거든요. 작은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쌓이면 결국 그게 전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형준이 유아를 보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청소 얘기도 아니고 사건 얘기도 아닌 말이었죠. 밥은 먹고 다녀. 유아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먹어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두 사람은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유아는 병실을 나오면서 가슴 어딘가가 아주 조금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형준의 회복은 꾸준했습니다. 목소리가 돌아왔고 손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됐죠.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눈의 초점도 더 또렷해졌거든요. 하지만 혼자 몸을 일으키는 건 아직 무리였습니다. 그걸 시도하다가 들키면 모든 게 끝이었죠. 오재영 쪽 움직임은 점점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에만 3번이었거든요. 2번은 혼자, 1번은 오선영과 함께였습니다. 말수가 적어진 대신 행동이 빨라지고 있었죠. 뭔가를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유아는 그게 불안했거든요. 형준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재영이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요. 형준이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죠. 판정 일정이 잡혔을 수도 있어. 주치의한테 연락이 간 것 같아. 유아는 그 말을 듣고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뇌사 판정 일정이 잡혔다는 거였거든요. 판정이 나는 순간 오재영이 준비해둔 서류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였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형준이 유아를 봤습니다. 일주일. 그 안에 해야 해. 일주일이었습니다. 그 안에 형준이 직접 변호사와 연락을 할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돼야 했죠. 그날 유아는 오래 병실에 있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카트를 한 번 세게 밀었습니다. 형준이 눈을 감았죠. 유아는 청소를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유아는 잠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래층에서 연락이 와 있었거든요. 시온이의 항암 치료 다음 회차 일정이 잡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에 민합병원비 일부를 납부해야 한다는 말도 함께였죠. 유아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위층에는 회복 중인 형준이 있었고 아래층에는 치료 중인 시온이가 있었습니다. 유아는 그 둘 사이에 있었거든요.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형준이 먼저 물었죠. 아들이 여기 입원해 있다고 했지. 유아가 멈췄습니다. 언제 들었는지 몰랐거든요. 어느 날 청소하다가 무심코 시온이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죠. 네, 많이 아파. 많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준은 말을 잇지 않았고 유아도 말을 잇지 않았죠. 그런데 형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였거든요. 기다려줘서 고마워.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유아는 몰랐습니다. 증거를 모아줘서 고맙다는 건지 20년을 살아줘서 고맙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이 순간을 두고 하는 말인지요. 유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닦았거든요. 눈물이 나려는 걸 또 참았습니다. 이 병실 안에서는 몇 번이나 그랬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일주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형영준의 상태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혼자서 손을 들어 올릴 수 있었고 말을 이어가는 시간도 길어졌죠. 아직 몸을 일으키는 건 무리였지만 전처럼 숨이 차서 말을 끊는 일은 줄었거든요. 그날 아침 형영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해야 할 것 같아. 유아는 카트 손잡이를 잡은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변호사 연락이었죠. 형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개인 휴대폰 있어. 침대 시트 밑에 숨겨뒀거든. 입원할 때 가지고 들어온 건데 재영이가 회수하지 않은 것 같아. 배터리가 남아있으면 되는데. 유아는 시트를 살짝 들어봤습니다. 얇은 폴더폰이 있었거든요. 켜봤습니다. 배터리가 11%였죠. 11% 남아있어요. 형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충분해. 거기 연락처에 김재호 변호사 있을 거야. 전화를 걸어줘. 스피커로 유아는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김재호 있었거든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갔습니다. 3번째에 받았죠. 여보세요.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형준이 입을 열었죠. 재호야, 나야. 전화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목소리가 달라졌거든요. 낮고 조심스럽게요. 어디야? 지금 말할 수 있어. 병원이야. 짧게 할게. 공증해 둔 거 알지? 거기다 추가할 게 생겼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현장 기록을 가지고 있어. 수첩이랑 녹음 파일이야. 한 3주치 돼.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언제 나올 수 있어? 형준이 유아를 봤습니다. 유아가 손가락 2개를 폈죠. 이틀이었거든요. 이틀 뒤, 알겠어. 연락하지 마. 내가 먼저 움직일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아는 핸드폰을 다시 시트 밑에 넣었습니다. 배터리가 7% 남아 있었죠. 형준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유아도 잠깐 그 옆에 서 있었거든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있었죠. 이제 이틀이었습니다. 유아는 그날 퇴근 후 수첩을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날짜, 시간, 대화, 행동들을 쭉 훑었죠. 그러고는 녹음 파일도 한 번 더 들었습니다. 3개였거든요. 잡음 속에 목소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충분한지 유아는 몰랐습니다. 변호사가 보기에 어떨지도 몰랐죠. 하지만 이게 유아가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 그날 밤 시온이 병실에 들렀습니다. 아이가 깨어 있었죠. 엄마 하고 불렀거든요. 유아는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늦었어. 미안해. 시온이가 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거든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유아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지만 웃었죠. 이틀만 더 버텨. 엄마도 버틸게. 시온이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을 흔들었거든요. 유아는 아이 손을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틀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틀이었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유아가 1호실 문을 열었을 때 병실 안이 달랐습니다. 형준이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거든요. 산소 마스크가 없었습니다. 언제 뺐는지 몰랐죠.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오늘이에요. 유아가 묻지도 않았는데 형준이 먼저 말했거든요. 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트를 한쪽에 세웠죠. 오늘은 청소가 아니었거든요. 재호한테 연락이 왔어. 오전 11시에 이사회가 열려. 오선영이 참석하는 자리야. 거기서 할 거야. 유아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반이었거든요. 1시간 반이 남아 있었죠. 형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재호가 외부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어. 경찰 쪽에도 연락이 갔고 법원 쪽 서류도 준비됐어. 내가 직접 나타나는 게 마지막 퍼즐이야. 유아는 형준을 봤습니다. 일어설 수 있겠냐고 묻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형준이 스스로 일어서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방해하면 안 됐습니다. 형준이 천천히 침대 옆에 발을 내렸습니다. 바닥에 닿는 순간 다리가 흔들렸죠. 유아는 반사적으로 팔을 내밀었습니다. 형영준이 그 팔을 잡았거든요. 잠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 자세로 멈췄죠. 유아는 20년 만에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버티면서요. 형준이 천천히 몸을 세웠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무릎이 펴졌거든요. 유아는 그 옆에 서서 받쳐줬습니다. 두 사람이 병실 문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간호사가 보였습니다. 그 간호사가 형준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죠. 차영영준 회장님이 걸어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의식불명이어야 할 사람이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지금 어디? 형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사회에 가야 합니다. 간호사가 굳었습니다. 형영준의 눈빛이 확고했거든요. 말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김재호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거든요. 옆에 낯선 남자 2명이 함께였습니다. 변호사가 형준을 보고 짧게 고개를 숙였죠. 유아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여기까지였거든요. 이제 형준이 가야 할 자리였습니다. 유아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죠. 형준이 유아를 돌아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담고 있었죠. 고맙다는 건지, 기다려달라는 건지, 아니면 20년 동안 하지 못한 말인 건지 유아는 알 수 없었거든요. 형준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유아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다리가 아직 떨리고 있었고 걸음이 완전하지 않았죠. 그래도 걸어갔습니다. 혼자서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유아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거든요. 간호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트가 유아 옆에 있었죠. 유아는 카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층 버튼을 눌렀거든요. 시온이한테 가야 했습니다. 지금은요. 유아는 시온이 병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링거를 맞으면서 자고 있었죠. 유아는 아이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위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형준이 이사회에 들어갔는지, 들어가서 말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요.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12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병원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수군거렸거든요. 뭔가 뉴스가 났다는 눈치였습니다. 유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 끝 간호사실 앞에서 간호사 2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뉴스 봤어요. 차영준 회장이 살아있었대요. 이사회에 직접 나타났다고 다른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 부인이랑 처남이 경찰에 잡혔다고 하던데 살인 미수래요. 유아는 그 말을 듣고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잠시 후 유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거든요. 받았습니다. 나유아 씨시죠? 김재호 변호사입니다. 차 회장님 부탁으로 연락드립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거든요. 수첩이랑 녹음 파일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오후에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현장 기록이 필요해서요. 유아는 잠깐 멈췄습니다. 제 것도 필요한가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결정적입니다. 회장님, 공증 자료만으로는 현장 기록이 없거든요. 나유아 씨 수첩이 그걸 채워줍니다. 유아는 주머니 안에 수첩을 느꼈습니다. 3주 동안 새벽마다 적어온 글씨들이 담긴 그 수첩이요. 오후 2시에 로비에서 뵐게요. 유아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병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온이가 자고 있었거든요. 창백한 얼굴로 조용히요. 그날 오후 이사회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뉴스로 흘러나왔습니다. 차영준 회장이 직접 나타나 발언대에 섰고 준비된 자료들이 공개됐습니다. 법인 계좌이상 내역, 조작된 사고 정황, 의료진 매수 증거들이었죠. 오선영은 그 자리에서 굳었다고 했습니다. 오재영은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이미 입구에 경찰이 와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현장에서 연행됐습니다. 살인 미수 및 사기 혐의였죠. 신경외과 과장 한정수도 같은 날 오후 소환됐습니다. 유아는 그 뉴스를 시온이 옆에 앉아서 봤습니다. 소리를 죽인 채였거든요. 아이가 자고 있었으니까요. 화면 속에 형준의 얼굴이 잠깐 나왔습니다.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가운 위에 코트를 걸쳤거든요. 얼굴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아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거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오후 유아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병원 로비 한쪽 구석이었죠. 김재호 변호사는 단정한 인상의 40대 남자였거든요. 유아가 수첩을 내밀자 잠깐 표지를 봤습니다. 크레파스 낙서가 있는 낡은 수첩이었죠. 이게 전부예요. 녹음은 여기요. 유아가 휴대폰 파일을 넘겼습니다. 변호사가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훑었죠. 잠시 후 고개를 들었거든요. 충분합니다. 오히려 이쪽이 더 디테일하네요. 유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시온이 치료비는 걱정하지 말라고요. 유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러고는 눈이 뜨거워졌죠. 참았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였거든요.
그 주가 지나면서 뉴스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오선영과 오재영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법인 계좌 이상 내역이 검찰로 넘어갔죠. 한정수 과장은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거든요. 회사 이사회는 긴급 재편됐습니다. 오선영이 장악하고 있던 지분 구조가 흔들리면서 회사 전체가 흔들렸죠. 유아는 그 뉴스들을 청소 카트를 밀면서 봤습니다. VIP 병동을 여전히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형준이 사용하던 1호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형준은 사건 처리를 위해 입원실을 옮겼죠. 유아는 그 빈 병실 청소를 여전히 맡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빈 병실을 청소하다가 유아는 잠깐 멈췄습니다. 침대를 봤죠. 산소호흡기가 없었습니다. 커튼도 걷혀 있었거든요. 창밖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가 달라 보였습니다. 텅 비어 있는데도 무겁지 않았죠. 오히려 가벼웠거든요. 유아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목에 힘을 주어 밀었죠. 규칙적인 동작이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시온이의 치료비 고지서가 바뀌었습니다. 미납 금액이 0원으로 돼 있었죠. 유아는 그 서류를 들고 원무과에 달려갔습니다. 직원이 말했거든요. 기부 형식으로 전액 처리됐습니다. 익명이에요. 유아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누구한테 해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서류에는 이름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시온이가 처음으로 밥을 다 먹었습니다. 항암 치료 이후 입맛이 없어서 반도 못 먹던 아이였거든요. 그날은 국을 한 그릇 비웠죠. 엄마, 오늘 맛있어. 유아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한테 보이면 안 됐거든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갔죠.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뒀거든요. 권력이 무너지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너지고 나서 남는 것들은 조용했죠. 뉴스도 없고 환호도 없이요. 그냥 시온이가 밥을 한 그릇 다 먹은 저녁이었거든요. 그게 유아한테는 전부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것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오선영의 혐의는 살인 미수에서 시작됐지만 계좌를 추적하면서 다른 것들이 드러났거든요. 회사 자금 횡령이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법인 자금을 빼돌린 내역이 나왔죠. 규모가 작지 않았습니다. 오재영도 같이 연루돼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이었다는 게 밝혀졌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게 나왔습니다. 형영준과 오선영 사이에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12살이었죠. 회사 상속 구조에도 이름이 올라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친자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오선영 측 변호인이 상속 문제를 건드리면서 검찰이 직권으로 확인에 들어갔죠. 결과는 단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유아는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동료 청소부가 옆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죠. 세상에, 그 애가 회장 아들이 아니래요. 친자 검사 결과가 나왔대. 유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카트를 밀었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형준과 오선영 사이에 친자가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말은 형영준의 핏줄이, 진짜 핏줄이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유아는 그 생각을 따라가다가 멈췄거든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온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형준의 이름을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이한테도 누구한테도요. 그 이름을 봉인한 채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봉인을 열어야 하는 때가 온 건지 몰랐습니다. 유아는 복도 끝에 카트를 세웠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죠. 눈을 감았거든요. 형준이 알고 있을까요? 시온이 얘기를 했던 날 형준은 그냥 아들이 여기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7살 아이라는 것도요. 하지만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거든요. 유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준이 모르고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병실에서 20년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부터 계산이 됐을 거였습니다. 그 말이 없었을 뿐이죠. 두 사람 다 말하지 않은 채 알고 있었던 건지도 몰랐습니다. 유아는 눈을 떴습니다. 복도가 조용했거든요. 카트를 다시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알아야 할 것들이 있고 말해야 할 때가 있었죠.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닐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했습니다. 시온이한테요. 그리고 형준한테도요. 유아는 카트를 밀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청소가 남아 있었거든요. 형준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짧았죠. 시온이 좀 어때요? 그 말뿐이었거든요. 유아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시온이 이름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쓰는 사람이 됐구나 싶었죠. 짧게 답했습니다. 밥 잘 먹고 있어요.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날은요. 그런데 이틀 뒤였습니다. 형준에게 다시 연락이 왔죠. 이번엔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전화였거든요. 잠깐 시간 돼. 유아는 복도 끝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형준이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았죠. 시온이 내 아이지.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거든요. 유아는 잠깐 숨을 참았습니다. 부정하려는 생각이 잠깐 들었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래 묻어둔 것이었거든요. 더 묻어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그 한 글자가 전부였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형준이 말이 없었습니다. 꽤 긴 침묵이었죠. 유아는 그 침묵을 기다렸습니다. 형준이 말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유아는 그 물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할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20년 전 협박을 받았다는 것도, 형준에게 알리면 위험해질 것 같았다는 것도, 혼자 키우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는 것도요. 그런데 막상 입을 열었을 때 나온 말은 짧았습니다. 겁이 났어요. 전화 너머에서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형준이 말했습니다. 만날 수 있어. 시온이. 유아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반가움인지 두려움인지 몰랐거든요. 두 가지가 같이 왔습니다. 아이한테 먼저 물어봐야 해요. 알아. 그냥 물어봐줘. 유아는 그날 저녁 시온이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병원 침대에 기대어 이어폰을 꽂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유아가 들어오는 소리에 이어폰을 뺐습니다. 엄마, 시온이가 말했습니다. 20살이었거든요.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유아보다 반뼘은 더 컸지만 지금은 링거줄에 묶인 채 누워 있었죠. 유아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온이 얼굴을 봤거든요. 창백했습니다. 그 눈썹선이 형준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보면서도 모른 척했죠. 이제는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 유아가 말했습니다. 시온이가 이어폰을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유아를 봤죠. 뭔가를 눈치채는 눈빛이었거든요. 아빠 얘기야. 시온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아를 봤죠. 있어. 아빠가. 시온이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굳었다기보다 뭔가를 정리하는 얼굴이었거든요. 2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은 말이었으니까요. 그쪽도 오래 기다렸을 거였습니다. 아니면 포기했을 수도 있었죠. 어디 있어?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형준이랑 닮았거든요. 유아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해왔죠. 여기, 이 병원에. 시온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여기서 뭐해? 유아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오래 아팠어. 지금은 회복 중이고. 시온이가 링거줄을 손가락으로 건드렸습니다. 잠깐 생각하는 시간이었죠. 만나고 싶어? 나는. 그 말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따지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죠. 그냥 그 말이었거든요. 유아는 그 담담함이 오히려 가슴을 더 건드렸습니다. 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만나.
시온이가 다시 이어폰을 집었습니다. 꽂으려다 멈추고 유아를 봤죠. 엄마는 괜찮아. 물음이었습니다. 짧았지만요. 유아는 잠깐 멈췄습니다. 괜찮냐고요? 20년 만에 만날 사람인데 그걸 아들이 먼저 물어봤거든요. 유아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온이가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다시 천장을 봤죠. 유아는 그 옆에 잠깐 더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이 조용했거든요. 링거 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건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유아는 시온이 손을 잡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아이는 링거대를 끌고 있었죠. 발걸음이 느렸거든요. 아직 몸이 완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걸었습니다. 병원 내 회복실 쪽이었습니다. 형준이 옮겨간 곳이었죠. 복도 끝에 형준이 있었습니다. 병원 의자에 앉아 있었거든요. 가운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이 아직 야위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유아와 시온이가 걸어오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시온이가 먼저 봤습니다. 걸음을 늦췄죠. 저 사람이야. 유아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그러고는 형준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형준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아직 불안했거든요. 그래도 일어섰죠. 시온이 앞에 서는 자세였습니다. 시온이가 형준을 봤습니다. 위아래로 훑었죠. 그러고는 말했거든요. 눈썹이 나랑 같네. 유아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건지 지금 알아챈 건지 몰랐거든요. 형준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앉아서 시온이와 눈높이를 맞췄죠. 그러네. 닮았다.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유아는 들었거든요. 그 목소리에 뭔가 담겨 있었죠. 시온이가 형준을 봤습니다. 링거줄이 팔에 꽂혀 있었거든요. 20살의 얼굴이었습니다. 마르고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아프셨어요?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거든요. 형준이 대답했습니다. 좀 그랬어. 시온이가 잠깐 형준을 바라봤습니다. 위아래로 훑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봤죠. 뭔가를 읽으려는 눈빛이었거든요. 저도요. 그 말이 짧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음 안에 20년이 들어 있었죠. 아버지 없이 자란 20년, 엄마 혼자 버텨온 20년이요. 형준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였죠. 유아는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두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복도 끝으로 가서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그냥 흘렀습니다. 닿지 않았죠. 한참이 지났습니다. 시온이가 유아한테 왔습니다. 링거대를 끌고요. 엄마. 유아가 돌아봤습니다. 시온이가 말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거든요. 많이 힘드셨겠다. 저분도. 유아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온이가 다시 형준 쪽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걸어갔죠. 형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거든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죠. 잠시 후 형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유아한테는 들리지 않았지만 시온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거든요. 한 번, 두 번요. 그러다 시온이가 뭔가를 말했습니다. 형준이 그 말을 듣고 잠깐 시선을 내렸죠. 그러고는 다시 시온이를 봤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유아는 복도 끝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말도 없고 극적인 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요. 그게 충분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이 복도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죠. 설명도 없고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유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이 장면을 보려고 20년을 버텼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드라마 같은 말이었지만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유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번엔 닦았거든요. 다 됐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시온이는 항암 치료 마지막 회차를 마쳤습니다. 담당 의사가 유아를 면담실로 불렀죠. 수치가 좋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치료가 잘 됐다고요. 조심스럽지만 좋은 방향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유아는 면담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냥 조용했거든요. 그날 오후 형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시온이 결과 어때? 유아가 답했죠. 좋대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다. 2글자였습니다. 그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유아는 그 2글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형준이 병원을 나갔죠. 퇴원이었습니다. 뉴스에 잠깐 나왔거든요. 유아는 뉴스로 봤습니다. 직접 보지 못했죠. 그리고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유아는 청소 카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퇴근이 1시간 남은 시간이었거든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형준이었습니다. 환자복이 아닌 정장 차림이었거든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낯설었습니다. 형준이 유아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에서 마주봤습니다. 말이 없었죠. 잠깐이었거든요. 형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키웠어. 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다 내 몫이었는데. 유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 2마디가 20년치였습니다. 유아는 알았거든요. 설명이 없어도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참으려 했죠. 그런데 안 됐거든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방울, 2방울이요. 유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한테 우는 걸 보이는 게 싫었거든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형준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유아의 어깨 쪽에 손을 올렸죠. 세게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거든요. 그 손이 20년 전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을 기울여주던 그 손이었습니다. 유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죠. 소리도 없이요. 복도에 사람이 지나다녔지만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유아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준이 거기 있었죠. 시온이 봤어. 형준이 말했습니다. 응. 유아가 대답했죠. 닮았더라. 많이. 유아는 웃었습니다. 울다가 웃었거든요. 이상했지만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버려진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지키기 위해 떠난 사랑이었거든요. 협박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버텼고 그 버팀이 결국 이 자리까지 왔죠. 20년이라는 시간이 둘러서 왔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봄 햇살이 복도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유아는 카트를 잡았습니다. 형준이 옆에 있었죠. 시온이는 아래층 병실에서 밥을 먹고 있을 거였거든요.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상이었죠. 그 일상 안에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됐습니다.